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무뎌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감정도 무뎌지고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게 된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한테는 말이죠. 예순이 넘은 지금도 내 자식 일이라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두 주먹이 절로 쥐어지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올해로 65이에요. 주변에선 이젠 좀 쉬엄쉬엄 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뭔가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래왔으니 이 나이에 성격이 바뀌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30대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말아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었죠. 처음엔 잘 될 것 같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더라고요. 빚이 쌓이고 거래처가 끊기면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시절에 아내와 저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갓 태어난 딸아이를 데리고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내 자식 얼굴만 보면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어린 딸아이가 방긋 웃으면서 저를 쳐다볼 때마다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자꾸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딸이 4~5살쯤 됐을 때였나요?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보고는 아빠 저거 먹고 싶어 라고 했죠. 요즘이야 몇백 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별거 아니지만 그때 저한테는 그 몇백 원이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딸이 원하는데 어떻게 안 사줘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더니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두 손으로 꼭 쥐고 야금야금 핥아먹으면서 아빠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것도 이렇게 망설여야 하는 아버지라는 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 몰래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해서 조금씩 일어섰죠.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그나마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작은 사업체 하나 운영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 저는 딸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줬어요. 어릴 때 못 해준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으니까요. 갖고 싶다고 하는 것들, 먹고 싶다고 하는 것들, 가고 싶다고 하는 곳들 웬만하면 다 들어줬죠. 아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못 해준 것들을 나중에라도 채워주는 거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요. 그 고생하던 시절이 저한테 남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가족 일이라면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가난할 때야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들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정성껏 딸을 키웠습니다. 다정이는 정말 밝은 아이였어요. 어딜 가도 제일 크게 웃고 제일 신나게 떠드는 아이였거든요. 친구들도 많고 어디서든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고요. 저를 닮아서 불의를 못 참는 구석도 있었죠. 친구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걸 보면 나서서 따지고 드는 아이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 때문에 저렇다면서 한숨을 쉬었고 저는 속으로 참 잘 키웠다 싶어서 뿌듯했어요. 그런 딸이 다 커서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딸 데려갈 놈이 과연 어떤 놈인지,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다면서 설레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날 괜히 팔짱을 끼고 앉아서 어디 한번 보자 하는 마음이었죠. 사위를 처음 만난 건 딸이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데려온 자리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키도 훤칠하고 말도 또박또박, 눈빛이 흐리멍텅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사업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눈빛 하나는 잘 보는 편인데 이서방 눈에는 뭔가 진지함이 있었어요. 딸을 바라보는 눈빛도 절대 가볍지 않았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직업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말을 꾸미거나 가장하는 것 없이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어떻게 봤냐고 물었더니 아내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어딘가 조금 긴장한 것 같아 보였다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분명히 반듯한 사람인데 어딘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장인 될 사람 앞이라 긴장한 거겠지 싶었죠. 상견례 자리에 나온 사돈내외는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안사돈은 말이 많고 활달한 편이셨고 바깥 사돈은 조용하고 점잖아 보였어요. 꽤 반듯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씨도 점잖았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사돈내외가 사위를 많이 아끼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위 어릴 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얼마나 기특하게 잘 자랐는지 모른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안사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거죠.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분들 만나서 잘 자랐구나 싶었죠. 딱 한 가지 찜찜한 게 있었다면 사위가 안사돈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살짝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지나쳤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 느낌이 얼마나 정확하겠어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 집안이니 좋게 보려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딸 손을 잡고 입장하면서 이 못난 애비는 눈물을 참느라 혼났어요. 아내는 이미 손수건을 꺼내들고 있었고요. 그 반지하 단칸방에서 빵긋 웃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는구나 싶은데 눈물이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딸 손을 사위한테 넘겨주면서 저는 속으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죠. 제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라. 그것 하나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저는 사위한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서방, 우리 다정이 잘 부탁해요.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네, 아버님, 잘 살겠습니다.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눈빛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놨죠.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초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두 사람 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신혼집도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명절이면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주말에 밥도 먹고 그렇게 지냈죠. 딸도 결혼 초에 참 밝았습니다. 신혼이라 그런지 얼굴에 생기가 있었고 사위 이야기를 할 때면 입꼬리가 올라갔죠. 밥 먹으러 왔다가 집에 가면서 사위한테 전화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활기찬지 아내는 잘 됐다면서 흐뭇해했고 저도 참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내 자식이 행복하다는데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었죠. 근데 그 행복해 보이던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나요? 뭔가 딸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결혼 생활에 적응하면서 오는 피로감인가 싶었어요. 신혼 때의 반짝이는 표정이 조금 가라앉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저도 결혼을 해봤으니까 알죠. 딸도 그런 과정을 겪는 거겠지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피로감이 아닐 거라는 걸 느끼게 됐죠. 왜냐면 딸이 웃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어딜 가도 제일 크게 웃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웃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밥을 먹으러 와도 예전처럼 신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질문에 짧게 대답하는 식으로 바뀌었죠. 밥 먹는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날도 많아졌고요. 처음에 저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들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는 세상이니까요. 근데 딸이 핸드폰을 참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꾸 확인하고 답장을 하고 그러면서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안절부절한 사람처럼. 게다가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짧게 끊고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날이 많아졌죠. 다정아, 이번 주말에 아빠랑 밥 한번 먹자. 오랜만에. 아, 아빠, 나 이번 주말에 좀 힘들어.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좀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식의 대화가 두세 번 반복되니까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시집가면 멀어지는 게 당연하다지만 이건 좀 심하다 싶었거든요. 예전에는 사위랑 같이 오기도 하고 혼자 오기도 하면서 꽤 자주 얼굴을 비췄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뚝 끊긴 느낌이었죠. 제가 괜히 예민하게 보는 건가 싶어서 아내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다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아내도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다정이한테 직접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서방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섣불리 물어봤다가 괜히 다정이가 더 곤란해지면 어쩌려고. 그래도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서 당신이 한번 슬쩍 다시 물어봐봐. 저는 아내한테 한번 떠봐달라고 했어요. 딸이 아버지한테 말 못할 이야기를 어머니한테는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가 다정이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커피 한번 마시자고 했는데 다정이가 또 바쁘다고 미루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다정이가 나한테도 이러긴 처음이야. 뭔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화살이 사위한테 향했죠. 사위가 딸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딸이 힘들어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이 있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확실한 게 없으니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죠. 괜히 제가 나섰다가 딸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캐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알아서 이야기할 때가 되면 하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딸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표정은 더 어두워져 갔어요. 한 번은 명절에 왔다가 밥을 먹는데 딸이 거의 말을 안 하고 밥만 먹다 가더라고요. 아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어도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고요. 명절이 끝나고 딸이 나간 후에 아내랑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딸이 많이 힘든 건 맞는 것 같았어요. 딸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지영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죠. 지영이는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로 저도 얼굴을 잘 아는 아이였습니다. 딸 결혼식 때도 왔었고 가끔 서로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죠. 아저씨, 저 지영이에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지영이구나. 그래, 무슨 일이야?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전화로 하기가 좀 그래서요.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지영이가 저한테 직접 찾아오겠다고 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 와라. 언제든지. 지영이가 찾아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마주보는데 아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내도 옆에 앉아서 함께 들었죠. 아저씨, 아줌마,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진짜 오래 고민했어요. 다정이한테 배신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 다정이가 점점 연락도 잘 안 되고 볼 때마다 너무 수척해져서요. 이러다 애 잡겠다 싶더라고요. 더 이상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이건 부모님이 아셔야 될 사안 같아서요.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봐. 지영이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다정이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 생활 힘들다는 이야기인가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정이 표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몸도 많이 야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냐고 다정이한테 말했는데 다정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버님, 아주버님 걱정하실까 봐. 근데 저 혼자 알기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지영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정이 남편분 쪽에서 매달 큰 금액을 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다정이도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금액도 크고 계속되니까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다정이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뭔가 있는데 자기한테 말을 못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뒤로 저도 연락이 잘 안 돼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영이가 이야기를 마치고 저를 바라봤죠. 아저씨, 다정이 지금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지영이가 돌아가고 난 후 거실에 아내랑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역시 사위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다정이한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매달 큰 돈이 빠져나간다는 게, 제대로 설명도 못한다는 게.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딸이 저한테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게 화가 치밀었죠. 사위가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딸한테 전화를 했죠. 다정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나와봐.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전화기 너머로 다정이가 잠깐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나와서 얘기하자, 밥 먹으면서. 다정이가 또 핑계를 댈까봐 걱정했는데 이번엔 그냥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에 딸을 만났습니다. 밥집에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저를 살피는 눈빛이 느껴졌죠. 저는 밥을 시키고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이가 다녀갔다. 다정이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매달 큰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 이서방이 제대로 설명도 못한다는 거 다 들었어. 다정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당만 내려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을 땐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다 감당한 거야? 다정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다정이가 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매달 돈을 드리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왜 매달 돈을 드려? 무슨 이유로? 용돈? 아니, 먼저 돈을 요구하셔, 매달. 처음엔 조금이었는데 점점 액수가 커졌어. 우리가 너 키우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아냐면서 이제 보답할 때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는 나한테도 며느리가 됐으니까 용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시고 금액도 점점 커지고. 그래서 요즘 소가리를 좀 하느라 연락도 뜸했어. 미안해, 아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럴 수 있어? 그런 이유로 자식한테 돈을 요구해? 그게 말이 돼? 그 순간이었죠. 다정이가 고개를 들면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조용하게 말했어요. 아빠, 사실 그분들 진성씨 친부모님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진성씨 친부모님은 진성씨가 10살 때 돌아가셨어. 빗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그때 친척 중에 거두겠다고 나선 분이 아버지 쪽 고모였고 진성씨는 그 집에서 자란 거야. 상견례 때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 고모 부부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견례 때 친부모님처럼 앉아 계시던 그 사돈내외가 사실은 고모 부부였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왜 친부모인 척을? 다정이가 말을 이었어요. 진성씨가 많이 부끄러워했어. 아빠한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근데 고모가 너무 강하게 요구했대. 제대로 된 집안 출신처럼 보여야 결혼이 성사된다면서 거절하면 지금까지 키워준 걸 다 들이밀면서 결혼 자체를 망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야. 진성씨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지. 그 사람한테 가족이라고는 그분들밖에 없는데 거절했다가 그마저 잃게 되면 자기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뭔가 짠한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죠. 나 처음에 진성씨한테 들었을 때 솔직히 화났어, 아빠.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냐고. 근데 진성씨 얘기 다 듣고 나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 그냥 기댈 데가 없었던 거야.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옆에서라도 같이 버텨줘야지. 어떡해. 근데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가만히 있질 않을 거잖아. 아빠 성격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내 성격 네가 제일 잘 알지. 근데 다정아, 아빠가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어딨어. 너가 이렇게 힘든데. 다정이가 눈물을 한 방울 흘리더니 손등으로 닦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아빠한테 맡겨. 알겠지? 아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있잖아.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사업 재개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이론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친구가 전화를 받더군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이거 단순한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아니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거절하면 양육을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거잖아.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법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거가 있어. 딸이 모아줬어. 뭐가 있는데? 계좌 이체 내역이랑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친구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거면 충분하고도 남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볼 거야.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먼저 나눠보는 게 도리겠지. 그래도 사위를 어릴 적부터 키워준 부모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니까. 다음날 딸한테 연락해서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다 가져오게 했어요. 딸이 가져온 자료를 펼쳐놓고 보는데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죠. 날짜별로 정리된 계좌 이체 내역과 고모가 돈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들, 통화 녹음 파일들, 딸이 꽤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게 분명했죠. 아빠,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잘했다, 다정아. 이걸 모아두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니. 딸이 자료를 넘기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처음에는 얼마를 요구하다가 어떻게 금액이 커졌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치가 떨렸죠. 그리고 자료에 찍힌 금액들을 다 더해보니 수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이어진 것까지 합치면요. 딸 월급까지 합쳐서 나간 돈이 그 정도였죠. 이 두 사람이 번 돈이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다 확인하고 난 후 사위 고모 쪽에 연락을 했어요. 만나야겠다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고모 측에서는 처음엔 무슨 일이냐면서 가볍게 받아치더군요.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사위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 말에 잠깐 떨떠름해 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약속날 저는 혼자 나갔습니다. 딸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이건 아빠가 할 일이야. 너는 집에 있어. 그 작자들은 먼저 나와 있더군요. 자리에 앉아서 저를 보는 표정이 아직도 여유가 있었어요. 상견례 때 봤던 그 반듯하고 점잖아 보이던 인상 그대로였죠.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잡아뗄 자신이 있는 거겠죠. 인사를 나누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꺼냈습니다. 빙빙 돌릴 시간이 없었어요. 사위랑 우리 딸한테 매달 돈 받아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모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옆에 고모부도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가져간 자료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날짜별로 다 있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직접 보내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통화 녹음도 있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문자 내용엔 이번 달은 200 정도 이체해. 저번 달은 너무 적다. 키워줬으면 잘해야지. 하는 말들 뿐이었죠. 고모가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굳은 채로 한참을 보더라고요. 옆에 고모부는 팔짱을 끼고 시선을 돌리더군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우리가 개를 키우는데 얼마나 들었는데요. 그 보답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컸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사위랑 내 딸이 피땀 흘린 돈이에요. 그리고 털 데가 없어서 부모 잃고 갈 데 없는 조카 뒷주머니를 털어갑니까?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키워줬다는 게 이렇게 써먹으려고 키운 거였냐고요. 그리고 상견례 때는 뭐예요? 친부모도 아니면서 친부모인 척 앉아서
저한테 인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고모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라고요. 말씀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아시냐고요. 희생이요? 이 자료들 보면서 그 말이 나와요? 키워주는 애 들이밀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나. 사위가 왜 거절 못했는지 아세요? 걔한테 가족이라고는 두 분밖에 없으니까요. 그 착한 마음을 알고도 이용하다니. 그때 고모부가 끼어들었어요. 집안 사정이 있었던 거고 진성이도 동의한 겁니다. 동의요? 거절하면 협박하면서 받아낸 동의가 동의예요? 저 변호사 상담 이미 받았습니다.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 자료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세요. 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남의 집안 사정에 적당히 끼어드세요. 두 가지예요. 사위랑 제 딸한테 직접 사과할 것. 그리고 앞으로 일절 연락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이 자료 들고 바로 경찰서 갑니다. 전 끝까지 갈 자신 있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기다렸죠. 저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미 펜은 제 쪽에 있었으니까요. 결국 고모라는 작자가 먼저 말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반드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또 침묵이 흘렀죠. 알겠다고요. 고모 부부는 결국 딸과 사위 앞에서 직접 사과를 했어요. 억지로 하는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했고 앞으로 일절 요구하지 않겠다는 걸 확인받았으니까요. 저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향후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순순히 군말 없이 서명을 하더군요. 지금까지 받은 돈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이미 꽤 큰 돈을 받아왔으니까요. 사과를 받고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사위 표정을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홀가분하면서도 허탈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울컥하는 것 같은.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 청년이 지금껏 얼마나 오래 이걸 혼자 감당해 왔는지가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일은 일단락됐습니다. 그 뒤로도 사위한테 연락이 왔다고 딸이 말해줬는데 연락이 온 문자를 보자마자 딸이 대신 그 번호를 차단해줬다고 하더군요. 역시 내 딸이다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딸이랑 사위랑 저랑 아내랑 넷이서요. 아내가 음식을 잔뜩 차렸습니다. 사위가 뭘 좋아하는지 딸한테 미리 물어봐서 그것들로 상을 차렸더라고요. 저는 소주를 한 병 꺼냈죠. 밥상에 둘러앉아 처음에는 다들 조금 어색했어요. 뭔가 큰일을 치르고 난 후에 어색함이랄까요? 아내가 먼저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사위한테 이것저것 더 먹으라면서 이 반찬은 어떠냐, 저 음식은 입에 맞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위가 뭘 먹어도 맛있다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뭔가 뭉클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위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어딘가 긴장한 듯 조심조심 하던 사람이었는데 밥을 먹다가 사위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소주를 한 잔 따라서 사위 앞에 밀어놨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그동안 외로웠지? 고생 많았어요, 이서방. 사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서 제 단에 부딪혔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서방,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가 있잖아.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도 돼. 사위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다시 숙였어요. 저도 사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그냥 아들처럼 대접받는 것 하나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이용해온 거니까요. 딸이 옆에서 사위 손을 잡더라고요. 아내는 괜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분명 눈물 때문이었겠죠. 한참 후에 나왔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우리 4명이서 그날 저녁을 참 오래 먹었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조용히 앉아서 밥만 먹기도 하고 그 조용한 순간순간이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시끄럽고 화기애애한 것보다 그냥 같이 밥 먹는 그 자체가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제일 크게 달라진 건 사위입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오면 항상 눈치를 보고 말을 아끼던 사람이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웃어요. 밥 먹으면서 농담도 하고 제가 하는 말에 진짜 웃음으로 받아치기도 하죠. 어떤 날은 먼저 연락해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자고 하기도 하고요. 그 연락이 올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딸은요, 오랜만에 환하게 웃더라고요. 제가 제일 그리웠던 그 웃음이요. 결혼하고 나서 사라졌던 그 웃음이 돌아왔어요. 밥 먹다가 깨르르 웃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죠. 아빠,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이 못난 애비는 살면서 고생한 것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는 사위를 볼 때마다 더 챙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마음이 많이 쓰인다고 밥 먹으러 올 때마다 뭘 해줄지 생각한다고요. 한 번은 사위가 아내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아내가 그 말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한 3번은 한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은 그 이후로 연락은 없어요. 합의서에 서명을 한 이상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더 이상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은 사위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예요.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어 가겠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혹시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달라 보인다고 느끼시면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평생 기댈 곳 없이 살아온 사위한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만하면 제 인생 꽤 괜찮은 거 맞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이겨내신 오늘의 사연자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